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해외로 혹시 가족들과 여행 가실 때는 PIC 괌, 우리의 원픽이죠. PIC 괌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투자 원픽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어제 하여튼 많이 빠졌고요. 오늘도 좀 빠졌던데요. 오늘은 혼조입니다. 다우가 또 미국은 올랐으니까. 예. 아니 뭐 나스닥도 0.12% 빠진 거니까요. 네, 그 정도는 뭐 안정을 좀 찾는다고 봐야 될까요? 고압 정도 안정은 아직 아니고. 안정은 아니에요. 예, 아직 아니고요. 왜냐하면 장대 음봉을 주고 아래에서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장중 내내 보합권에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지속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1분기에 좀 편하게 거래를 했죠. 그리고 네. 테마도 생겼고 지수가 좀 안정되면 종목별로 테마가 형성되고 수익률 게임 벌어진다. 이제 그러고 1분기를 보냈습니다. 2분기 시작하는 4월 들어서면서 그냥 곧바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 아침 끝난 시장은 미국 시장은 이제 혼조 상태입니다. 근데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달러인더스 106.1. 네. 우리 원화가 여기에서 1,390원. 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1,400원을 장중에 터치했었고요. 위안화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4.67, 2년만기가 4.98, 5%를 터치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가 154.6엔. 어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전쟁의 뭐 우려 이런 것들은 기저에 좀 있는 상황이 있지만 네. 파월 의장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견조하다. 물가 데이터 쪽에서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항상 얘기를 한 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는 확신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확신을 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이면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한 표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확신을 얻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물 건너갔네. 네. 그러면서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전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을 좀 줬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폭 올랐고요. 조금씩 좀 오르는 AMD도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 연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 이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혼조 상태에 끝났고 지금의 불확실성, 변동성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과 전쟁, 금리, 시장 요것을 오늘은 매크로 지표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뉴스보다는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2.28%, 2,609포인트, 코스닥 2.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700억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프로그램 매도 전체가 4,816억이었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2,700억 규모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선물 네. 시장에서 매도했지 이걸 이제 한 거죠. 매도를 하면서 네. 시장에서 위험 관리를 한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거래를 봤더니 어제 SK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샀어요? 예, 어제 매수했습니다. 규모는 좀 줄었지만 기아를 매도하고 현대차를 매수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을 매도하고 삼성 SDI를 매수했어요. 하하. 근데 뭐 어제 하루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한 것은 좀 아니었다. 그 정도만 좀 인식을 하고 넘어가고요.
환율이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0.98%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외국인들 매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대부분이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가장 급등했던 게 전력주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네. 있잖아요. 어제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이 급락했거나 또는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장중에 환율이 달러원이 1,400원 터치한 게 가장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IMF하고 월드뱅크의 중계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주태리 재무장관 회의와 그리고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과 금리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런 네.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들면서 말씀드린 게 요걸 봐야 된다. 여기서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의견 조율을 분명히 할 거고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떻든 간에 움직임은 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제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 네. BOJ도 이전에 이미 구두 개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환율 시장의 정책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그동안에 말씀드린 쭉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게 가장 큰 악재이죠. 항상 금리와 환율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변동성 해소 과정을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네. 그런 가운데 주가 차별화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기서 대세 상승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대세 하락을 간다. 우리는 그런 상승이 없었지만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래에 그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빠질 때 같이 빠지는데 만일 다시 재상승 또는 반등을 한다면 뭐가 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하락할 때는. 대세 하락일 때는 짐 마샬이 얘기하는 패닝 리스트를 가지고 네. 나는 뭐 살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은 세구나 빠질 때 어떤 것들은 이번에 버리는구나. 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버텨온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불안으로 매도 전환이 됐는데 네. 일단 순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현재까지 하루에 1조씩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천억씩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뭐 처음만 이런지 아니면 뭐 조금 팔다가 바뀔지는 추이를 좀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매크로 지표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불편한 심리 속에서 내 보유 종목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하게 잘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후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은 곧바로 이게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일단 뭐 4월 들어서 3월까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4월 들어서는 좀 일단 어떻든 매물 맞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막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어제 하락을 했지만 시장 전체가 막 때려박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좀 보면서 종목별로 어떤 게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댔으니까 조금 예. 팔 때도 됐다 혹은 뭐 팔더라도 크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 시장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나 뭐 이렇게 매물 나오는 거 보면 뭐 물론 이제 매물이 나오긴 나왔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방향을 꺾었다고 판단할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기존의 매수 규모를 생각해 보면 매도 규모가 아주 뭐
굉장히 큰 충격, 쇼크를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네. 네.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네.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찬찬히 좀 생각을 해보자.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저께 시간을 내서 차트나 이런 걸 쭉 보면서 이걸 제가 이쁘게 차트를 그리고 표를 그리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못 해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중간에 좀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만 끊어주시면 좀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우리 달러원이 1,400원 넘어간 게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는 빅스텝 인상할 때요. 2022년 9월달에. 아 맞아요. 네, 예, 9월 달에. 그때 한번 올라갔죠. 그때 하고 요번에 네 번째입니다. 예. 무려 26년에 네 번뿐이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과거에 어제 우리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요걸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요 화면 하나 갖고요. 과거에 이게 이렇게 치고 막 올라갈 때 시장이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걱정은 하지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달러원이 1,300원, 1,340원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다가 팍 치고 간 게 아니고 네, 1,300원대 꽤 있었죠. 거기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가 올라와서 뭐 조금 올랐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약간 그 개구리처럼 예. 예, 뜨거운 물에 천천히 달궈지니까 예, 예. 끓는 줄도 모르는. 그렇죠. 네. 어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표현대로 하시면은 네.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럴 상황일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이게 전반적인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된 거. 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되냐 약세가 되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네. 경제적 측면, 하나는 수급적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측면이라 하면 한 나라의 국가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으면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약한 부분이 환율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요. 약한 상황에 녹아 있는 거고. 또 수급적 측면이라 하면 외부의 수급의 환경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약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은 배당 시즌 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또는 이런 부분 또는 외부의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수급적 측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전자는 우리 시장에 원화 약세가 기부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요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튀어 올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절대 수치는 26년 만에 네 번째 온 거니까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외환위기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요건 빼고 지금 전쟁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던 2022년 2월 달에 이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7일 날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원화가. 네. 그리고 달러도 올라가고 이때부터 네 차례의 큰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 네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98년 혹은 뭐 2008년 뭐 예. 이때 그 뭐 달러나 엔, 위안, 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때랑은 상황이 지금 매우 다르긴 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거는 이제 완전 시스템이에요. 예, 그때 이제 비교하기가 좀 매우 어렵고. 부도의 상황이고 예. 왜 근데 이렇게만 비교해 왔냐면요. 그때는 전쟁이 껴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전면전이 아니라도 뭔가 할 거다. 여기까지 우리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전제하에 이런 전쟁이 파급 효과로 인해서 그럼 환율이나 금리가 어떻게 변했었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번이 있었는데 네 번이 언제였냐면 2022년 2월달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좀 높이 치솟았을 때 네 치솟을 번을 때 얘기하는 갖고 오신 겁니다. 거죠? 네. 두 번째는 2020년 9월달에 빅스텝으로 인상할 때예요. 연준이 물가의 전망을 잘못해가서 처음에 이렇게 금리 인상하다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2022년 봄에 연말 기준금리를 3.75 뭐 요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5% 위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냐면 2023년 10월 달에 네. 두 가지 이때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왕창 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을 때예요. 작년 10월. 예, 작년 10월에. 네. 작년 10월에 그러면서 또 시장이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수급 왜곡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공교롭게 그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예요. 그것도 10월 달에. 요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 현재가 있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달러 인덱스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99 레벨에 있었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2%에 있었고 우리 원화 1220원에 있었고 N 137, 위안화 6.3, 유가가 130달러 갔습니다. 자, 이때 전쟁일 때 유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랐어요. 130달러까지 갔어요. 예, 예, 유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먼저 유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특이하니까 그 이후에 빅스텝 인상할 때 90달러, 그리고 10월 달에 달러 올라가고 금리 올라갈 때 90달러, 지금 85.4달러. 맞아. 이때 막 유가 200불 가네 뭐 이런 얘기가 예, 한참 예, 있었던 거 예, 같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즉 유가는 실제로 정유시설이나 아니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런 부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왜 더 약세고 걱정을 많이 하냐면 요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네. 우리 원유를 글로 가져오니까.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면 지금 중동 전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접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유가는 지금 85달러에 있어요. 떨어졌어요, 지난주보다. 유가가. 네. 그러니 지금 유가의 흐름을 봐서는 지금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확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쪽 시장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조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걸로 막 시장이 막 지표가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일단 유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볼게요. 99였다가 빅스텝 갈 때 114 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는 평균적으로 100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14까지 갔거든요. 와. 이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9% 가고 우리나라 원화가 1,442원까지 갔습니다. 이때가 최고네. 예, 이때 엔화가 151.9엔 가서 BOJ에서 당국에서 개입시키면서 127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이때. 그때 이때가 그러니까 가장 환율과 네. 금리가 치솟을 때입니다. 네. 2020년 9월 달 이게 고점으로 제가 날짜를 적어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보시면 위안화가 그때 7.3이거든요. 네.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네. 그때 7.3인데 2024년 10월에도 7.3이고요. 지금 7.24입니다. 네. 그러면 위안화는 자기들 국가의 경제력이나 경제 상황에 더 문제가 된 거지 딴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얘는. 그러면 얘도 뺄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엔화와 원화는 굉장히 연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온 게 2023년 10월 3일에 네. 그때 재무부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수급 왜곡이 발생을 되면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99가 갔습니다. 4.99, 5%치. 네네네네. 그래서 이때 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급격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다시 올랐고요. 우리 원화 환율은 1,364원까지 다시 올라쳤습니다. 이때 엔화가 또 다시 150.9엔 갔어요. 다시 150.9엔. 위안화는 똑같았고요. 네. 그럼 보면은 야 이게 엔화부터 또 정리해 볼게요. 엔화를 봤더니 151.9엔 갔더니 여기에 BOJ에서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통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다시 151.9엔 갔는데 이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51.9엔 정도 감리, 152엔 정도 가면 달러 엔이 BOJ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구나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다시 152 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요번에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그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요번에는 155엔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더라. 근데 155.3까지 갔습니다. 어제요? 예. 그 다 온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요건 조만간에 움직일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대로 가면. 네.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이제 엔화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엔화는 일본에선 BOJ가 건들진 않은 거죠? 예. 어제는 냅둔 거고요. 네네.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원화를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때 1220원이었거든요. 근데 비스텝을 인상할 때 1440원이었습니다. 네. 44원. 달러 인덱스의 연동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114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107 가니까 1364원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이거든요. 음. 근데 1,400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요 바로 직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107일 때 1,364원이었는데 지금 106인데 그보다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더 취약하다는 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더 취약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취약한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요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피해가 우리한테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수급적 측면에서도 네. 지금 시기가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자국으로 보낼 수 있는 4월, 5월 시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네네. 드리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 수익률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전쟁이 났을 때 2%대였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막 올리니까 114까지 달러 인덱스 가니까 3.9%까지 올랐어요. 그랬다가 잠잠하다가 그 이후에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95까지 갔을 때는 재본부에서 대규모로 국채 발행을 했을 때거든요. 요로 때 4.99가 갔어요. 그때 또 달러 인덱스 107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번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7까지 지금 어제 4.67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에 이 부분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결론을 좀 낼 수 있냐면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추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를 제가 어제 시간을 써서 했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전쟁은요 유가에 영향을 많이 줬지만 전쟁은 불확실성으로 악재로 단기에 반영을 했어요. 이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나 아니면 전체 2년물 국채 수익률이나 환율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은요. 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환율은 금리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갈 때 환율이 다 따라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훨씬 더 금리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물가에 연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핵심이 물가예요, 물가.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예전처럼 공급망 왜곡이 생겨서 물가가 더 올라서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게 현재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국채 수익률을 오르게 만들고 시장을 꺾어 내리게 하는 요인의 사실은 주 핵심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파급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 시장을 움직인 것은 금리와 환율이더라. 근데 환율을 움직인 것은 금리에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 네네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요. 근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CPI가 오르고 뭐 경제 좋고 좀 전에 그 파월 의장의 뭐 언급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면서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5% 터치했고요. 4.67%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원화는 더 약세가 된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려가 된 것은 네. 야 그러면 지금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 인덱스 오르는 게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존 가이던스에서 행보에서 이게 지금 뒤로 후퇴하면서 금리 인하 두 차례까지 지금 후퇴했고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반영이 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물가가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CPI나 이런 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튀어 올라오면 이거 더 요원해지겠구나. 이게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이 현재가.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바뀔까요? 전쟁이나 이런 거 불확실한 거 다 빼고 미국이 어떤 상황을 다 빼고 그냥 네. 보험적으로 또는 그냥 금리 인하를 단행해 버렸어. 지금요?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을. 한다면.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해버렸어 5월 달에 네. 그러면 달러에서 떨어집니다. 네. 우리 원화 떨어지고요. 네.
그러면 에라 떨어지고 이게 그냥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빼고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요인은 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려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든지 네.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 말고 어제 끝난 시장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네.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소비 네.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물가가 떨어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전쟁의 이 상황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물가를 오르게 하는 상황까지 가면 정말 더 위험해지는 거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떤 전쟁의 양상이 있던 간에 그렇지 않다면 물가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연준은 기존의 행보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왜 이런 걸 제가 만들었냐면요. 네. 전쟁 얘기가 막 나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 전쟁이 확전되고 막 이러면 환율 막 치솟고 이러면은 그러면 야 이거 다 망했다. 시장 폭락하고 네. 이제는 끝났다. 네. 이거 전쟁의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전쟁의 포커스가 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기준금리의 움직임인데 그것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였고 기준금리의 움직임은 물가에 얹었기 때문에 핵심은 물가라는 거예요. 네네. 핵심 물가. 근데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상태로 전쟁도 그냥 뭐 서로 조금씩 하고 가고 그래서 금리도 못 내리고 물가도 스티키하게 계속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올 연말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리나 없는. 네. 그래서 망하는. 그러면 정말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야, 이게 위기가 오는 거를 좀 막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볼 때,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공조를 잘 안 합니다. 국가들이 예, 자기만 살려고 해요. 아. 그 취약한 국가들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지는 기본 나라는 납니다, 이게. 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어떤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경험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비스텝 인상했을 때 요때 그리고 2024년 10월에 그리고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전쟁이 네. 났을 때는 어땠나?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언제가 러우 전쟁 때. 첫 번째 첫 번째가 노란색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빅스텝 했을 때. 음. 세 번째가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 급등했을 때. 요게 지금 현재거든요. 네. 요 전쟁이 났을 때는 조금 빠졌다가 그냥 곧바로 올랐어요. 반등했다가 다시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빅스텝을 했을 때는 꽤 많이 빠졌습니다.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 올랐을 때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요 상황 하고요. 우리 코스피는 어땠나 볼게요. 이거 코스피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130달러 갔을 때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그때 박스권에 있었고요. 네, 못 올랐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쭉 오르고 빠지고. 금리가 막 급등했을 때 쭉 빠졌고요. 그리고 2023년 국제 수익률 급등했을 때 또 빠졌고요. 빠지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금리가 중요해. 예, 다 금리로 움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거든요. 네.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뭐 네.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전쟁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들고 네. 그래서 금리가 못 내리거나 혹은 올라갈 때 시장은 박살나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시장이 바라봤는데, 야, 그게 전쟁까지 났어. 그러면 유가가 또 만약에 혹시 오르면 지금은 잠잠해 있습니다, 다행히. 네. 유가 여기서 튄다. 음. 야, 그러면 이거, 야, 정말 물 건너갔다. 이 고금리 계속 유지된다. 음흠. 이러면 시장이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기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 네. 진짜 험악해지는 거죠. 험악해지고. 험악해지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든 간에 이런 것으로 인해 빠졌다가도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기대고 가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새로 불확실성인 변수가 너무 많이 껴 있어서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무엇을 핵심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좀 말씀드리기 좀 여러분께 혹시 오해하실까봐 좀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우리가 4% 이상 4% 가까이 죄송합니다. 그 우리 환율이 1,400원 근처에 갔을 때 그랬을 때가 다 지금 노란 표시로 딱 급락했을 때잖아요. 네. 그리고 반등은 꼭 줬어요. 아, 그 이 이후에 보시면은 반등 있었어요. 음흠. 근데 요번에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방향으로 치솟고 있는 굉장히 변동성을 주고서 변곡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 좀 대응을 사려는 사람이 대응을 하려던 팔려고 하는 사람이 대응을 하던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각자 고민을 좀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들에 비해서 좀 덜 빠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그렇죠. 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지금 S&P 500도 이때 빠진 거 하고 보면 지금 뭐 하나 냈잖아요. 네. 맨 위에서 하나 냈고 여기 하나 냈잖아요. 지금 어쩌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하기를 여기에 S&P 500하고 코스피를 반등 후 하락, 등락 후 하락 그랬다고 그 다음 두 번은 하락 후 반등했어요. 두 번 다. 네. 반등했는데 지금은 하락 중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하락 중인데 하락 후 반등하고 말지 하락 후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미래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네. 뭘 보면서 가면 될지 여러분들 좀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감이 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해왔는데 오늘 뉴스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요 4번 뉴스 하나만 좀 가면 어떨까요? 다른 뉴스들은 어쨌든 뭐 저희가 이란에 계시던 분이 오시니까 예. 그 얘기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4번 뉴스 예를 들면 이게 주가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실제로 유럽이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 각형과 원통형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SNE 리서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비중이 각형이 49%, 파우치형 35%, 원통이 16%로 그 전에에 비해서 변화가 됐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각형은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에서 사용을 했고 파우치형은 볼보와 르노에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볼보와 르노도 각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실적을 봤더니 뚜렷하게 나온 거예요. 각형 위주였던 삼성 SDI는 헝가리 법인은 순이익이 2020년 423억이었는데 작년에 1,900억으로 늘었어요. 네. 근데 파우치형이 좀 많았던 엔솔. 비중이 있었던 엔솔은 저 직전에 6,300억인데 1,045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이 리서치 자료를 따서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주가 움직임도 보면은 각형이랑 원통형, 특히 원통형 쪽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움직이는 그 섹터 내에서도 2차전 내에서도 움직이는 게 좀 포착이 된다. 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참 그 파우치형 나왔을 때 막 네. 이제는 파우치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참 네. 뭐 많았는데 그 다양한 형태로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효율도 좋고 뭐 공간을 덜 차지하고 뭐 등등해서 파우치형 선호가 그때 막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던 뉴스를 얼핏 제가 봤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 어떻든 비용 측면에 이런 부분은 날지를 모르지만 아무래도 각형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때 얘기는 하긴 했죠.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 지금의 환율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고 이제 지난 몇 번의 사례들 비교해서 좀 그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네. 내일 다시 또 뵙고 내일은 또 뉴스들도 같이 또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